자,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쟁점인 수사기관, 두 번째 쟁점인 함정수사까지 보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불신검문하고 이제 고소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5페이지 강의 안에 이번 수사의 개시에서 수사의 단서로서 불신검문이 있다. 수사의 단서는 수사가 아닙니다. 그죠? 수사가 아니고 수사를 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 이 정도는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일단 크게 수사의 단서로서 크게 보통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1번에 피해자의 신고. 피해자 아닌 사람도 신고를 할 수 있죠.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112 콜 같은 거. 두 번째로 고소. 요거는 신고면서 처벌의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고소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로 현행범. 현행범이 의외로 많습니다. 현행범이 벌어지면 현행범이 있으면 이 수사의 단서가 되는 거지. 이게. 현행범 발견하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는 거지. 현행범 체포할 수 있으니까. 바로 강제 수사로 들어가는 거고. 네 번째가 불신검문입니다. 거동이 수상한 자를 검문하는 거고. 다섯 번째가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해자 신고가 전체 입건되는 건수 가운데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전체 입건 건수가 200만 건이라고 하면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수사의 단서로서 피해자의 신고가 있었느냐. 피해자의 신고가 입건으로 이어졌느냐. 요걸 이제 보는 건데 피해자의 신고가 35%, 고소가 15%. 2018년 범죄발생 기준입니다. 현행범이 10%, 불신검문도 10%입니다. 9점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 기타가 30%인데 기타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자수 이런 것도 있고, 자수 소문 이런 거 있잖아요. 풍설 다 포함해서 변사자의 검시, 변사체 발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불신검문이 되게 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죠. 불신검문이 보통 예전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지나간 사람 붙잡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지금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단말기가 있기 때문에 신원 확인을 위한 단말기가 있어가지고 신분증 받아갖고 바로 단말기에 찍어보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수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쨌든 요것들은 전부 다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가 아니고 수사의 단서로서 중요한 거다. 예,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불신검문입니다. 자, 불신검문 조항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죠. 3절 한번 읽어보시면 몇 군데만 제가 중요한데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항에 경찰관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법경찰관 이렇게 안 써있잖아요. 그냥 경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법경찰처럼 수사하는 사람한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일반 경찰관입니다. 일반 경찰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하여 질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수사 자격이 아니고 일반 경찰 자격이죠. 일반 경찰들이 지나가다가 거동이 이상하네? 그러면 정지, 질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수사라고 안 하고 수사의 단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경찰관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2호에 보시면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것. 요거는 조금 좀 수사에 가깝죠. 이미 범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저 사람 내가 지금 수사하는 걸 대해서 알고 있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요건 2번은 좀 이 성격상 안 맞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그야말로 경찰 행정을 하든
경찰 행정작용으로 일을 하는 과정 중에 단서가 되는 것을 포착한다는 얘기니까 이게 수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수사에 내용이 들어가면 좀 어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사항에 보시면 사항에 이제 흉기 휴대 여부를 이제 조사할 수 있고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고, 사항에 보시면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6항에 보시면 동행할 수 있지만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이 불신검문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두 조항이 중요하죠. 3조가 불신검문이고 그 다음에 4조가 보호실에 유치하는 겁니다. 경찰관이 특히 주취자 같은 경우에 보호실에 유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중요한 거죠. 3조, 4조. 이 3조, 4조가 수사였다면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겠죠. 이게 수사의 단서니까 형사소송법이 아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하는 별개의 형사법에 특별형사법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불신검문의 방법으로서 정지하는 거, 이거는 뭐 잘 아실 거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6페이지에 2번에 뭐 행선지나 용건 등을 질문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에 질문하고 이제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대답할 의무는 없지만 어쨌든 질문해서 대답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뭐 불편하다 그러면 관서에 동행 요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흉기 같은 게 있으면 경찰한테 위해가 되기 때문에 흉기 같은 거는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이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페이지까지가 불신검문에 대한 건데, 이것도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불신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불신검문이 그동안 별로 안 중요했었는데 최근에 중요하게 된 배경, 이건 이제 교과서에 잘 안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게 7, 80년대 이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불신검문이 많이 횡행이 됐었는데 한동안은 별로 없었는데 최근 한 두 가지 정도 사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하나는 부천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 분당의 그 수뇌파출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순회동의 수뇌파출소에 있는 경찰관 2명이 이제 출동한 사건입니다. 이 부천 사건은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건 절도 사건인데 그 자전거 탄 사람이 용의자인데, 자전거 탄 사람이 절도를 하고 이제 도망을 갔는데 뭐 6km인가 그 떨어진 지점에서 경찰이 이제 그 비슷한 자전거 탄 사람을 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지시봉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막아서는 행위를 한 건데, 요게 이렇게 막아도 되는 거냐, 불신검문의 일종인데 이렇게 막아도 되는 거냐가 문제가 된 거고, 두 번째 수뇌파출소 사건은 카페에서 이제 손님들이, 이건 2014년입니다. 2014년 2014도 7976 요 사건에 보면 카페에서 이제 손님들이 돈을 안 내고 나가니까, 나가려고 하니까 그 신고가 돼가지고 이제 수뇌파출소 경관 2명인가가 이제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을 했는데 그거 보니까 신랑이 그냥 버리고 있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돈을 안 내고 나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그 본인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된 건 설명을 해보시라. 그러니까 다짜고짜 나가는 거죠. 그냥 뒤로 쭉 나가는데, 나가는 사람을 어깨를 잡아서 제지를 한 겁니다. 제지했더니 그 어깨를 잡은 손을 밀치면서 이제 가격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폭행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 이렇게 된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이 부천 사건에 이어서 이 수뇌파출소 사건 이 두 개를 보면서 우리 판례가 이제 몇 가지 고민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쟁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서 두 번째로 쟁점이 나왔는데 쟁점의 일이 뭐냐? 이렇게 어깨를 잡든 이렇게 앞을 제지하든 이렇게 경찰이 어디까지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특히 그 중에서도 유형력 행사 중에 뭐 센 거는 당연히 다 안 된다고 할 거고, 무슨 뭐 체포한다는 거, 수갑을 채운다는 거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거고, 여기서 핵심적인 건 제지입니다. 제지. 제지를 할 수 있을 거냐? 제지라고 앞에 똑같습니다. 이거는 지시범으로 막을 수 있느냐? 이게 제지고, 순회파출소에서는 어깨를 잡을 수 있느냐? 잡아서 땡긴다 이러면 안 되겠지만 어깨를 잡아서 어디 가세요? 이 정도 할 수 있느냐? 여기 이제 직무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제지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지는 가능하다. 심하게 힘을 쓰는 게 아니면 제지는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판례입니다. 그 제지를 했는데 제지라고 또 물어봤는데 또 가겠다고 한다. 그럼 또 제지가 가능하냐? 그거는 안 되겠죠. 직무 내가 하는 거의 핵심이 건물이죠. 건물. 이게 질문 아닙니까, 그죠? 요 거동이 불심한 자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요거를 마저 해야 되는데 요걸 하려면 가만히 좀 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쭉 지나간다 계속. 그럼 내가 지나가면서 질문하는 거, 요건 괜찮겠죠? 내가 뭐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지나가면서 질문하거나 요까지 괜찮고, 지나가려고 하면 잠깐 제지하고 잠깐만요, 제가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괜찮고, 그리고 그 순회파출소 사건처럼 나가려고 하는 건 잠깐만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거기까지는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판례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쟁점이고, 이런 사건이 이제 흔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잡는 거는 정당한 공무집행이고 거기에 비해서 폭행을 가하는 거는 이거는 위법성에 조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요 2014도 7976 판결의 결론이고요. 자, 두 번째 논점은 주로 이제 이 질문을 하면서 질문한다고 여기서 뭐 토론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네가 뭔 상관이야? 내가 어디 가든지. 하여튼 이게 이 질문하는 것의 핵심적인 목적은 당신이 어디 가고 싶은 걸 알고 싶은 건 아니고, 지금 좀 수상한데 신원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래서 단말기를 이용해갖고 신원 확인할 목적으로 보통 불신검을 하는데, 그런데 자, 증명 좀 주십시오,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에서 너는 뭔데? 이렇게 내 증명 좀 이게 아니라 너는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그래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있느냐? 요게 또 두 번째 쟁점입니다. 이 순회파출소 사건에서는 이게 신분증 달라고 안 했지만, 보통은 이제 이 불신검문 상황이 오면은 저기 신분증 좀 주십시오, 좀 보여주시죠. 그러면 반대로 그쪽에서 너는 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신분증 제시 의무가 있느냐? 요건 둘로 나눠서 또 판단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이 경찰이 사복을 입고 있을 때, 두 번째는 정복을 입고 있을 때. 요 두 개가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사복을 입고 있을 때에는 요거는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에 보면 거기에 한번 조금 전에 보신 그 5페이지에 보시면,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5페이지에 거기 아까 우리가 본 거는 그 사항에 보시면, 경찰관은 제1항이나 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여기 증표를 제시할 의무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에 따라서 사복일 경우에는 증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죠? 문제 요겁니다. 요게 문제죠. 정복일 경우에 또 정복은 경찰관이 써 있으니까 이게 뭔지 다 알겠죠. 그죠? 경찰관이 왜 신분증을 달라고 하는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복일 경우에도 요걸 해야 되느냐? 정복을 입은 경우에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정복일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다. 여기가 판례입니다. 정복이면 뭐 하는 건지 다 알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신분증 제시 안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신분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내용이 적혀 있는 게 바로 요 2014도 7976입니다. 정리하면 질문을 위한 유형력 행사에서 제시는 가능하고, 그리고 사복일 경우에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지만 정복일 경우에는 증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요게 2014도 7976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나씩 문제되는 경우를. 일단 여기에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가지고는 규정이 어느 정도 제지할 수 있느냐. 이 유형력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사의 단서이긴 하지만 수사의 단서로서 아주 많이 쓰이는 거라는 거죠. 수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럴 거면 수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요 유형력 형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판례로는 물론이고 기왕이면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왜 그러냐면요. 요 정복일 때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다. 요거는 주민등록법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정복을 입으면 내용 똑같습니다. 사복일 때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고 정복일 때는 제시할 필요가 없다. 요게 주민등록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주민등록법에 뭐에 나와 있냐면 요게 주민등록법에서 수사 목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신원 확인할 때, 신원 확인이 필요할 때, 선생님,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이거 할 때,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 중에 경찰관이 신원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을 달라고 할 때, 사복일 때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고, 정복일 때는 증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거죠. 수사일 경우에 신원하면서 요 내용 여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걸 그대로 따라와서 하고 있는 게 요겁니다. 불신고. 경찰이 이렇게 하게 되면 무조건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요 주민등록법의 요 내용을 보고 그대로 따라와가지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 판례가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주민등록법은 수사입니다. 수사고 얘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고 정복을 입었더라도 정복 입으면 무조건 다 내가 그러면 신분증 증표를 안 봐도 되느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우리 판례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권위원회가 이제 진정이 들어가니까 아니 정복 입었더라도 요즘 가짜 정복도 많고 그런 경우에 신분증도 안 보고 그럼 내 신분증을 보여주느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정복을 입었더라도 그 증표 자기 뭐 했다고 자기 증이 있을 건데 증을 보여주고 상대방한테 신원 확인을 요구해야 된다. 이게 맞다고 해서 인권위가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에서 큰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차제에 요 유형력 행사 정도도 좀 정리를 하고 이 신분증 제시 의무도 복잡하잖아요.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형사소송법에 같이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가지고 요거를 수사를 할 때 불신검문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불신검문을 할 때 아예 근거 규정을 하나 수사 일반에다가 놓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래 보면 이게 지금 수사의 단서라기보다는 좀 수사의 단서로서 그치는 게 아니고 수사의 단서면서 동시에 수사로 이전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이제 그 중요한 순간에 다툼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부천 사건이나 수련 파출소 사건처럼 또 되게 최근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차제에 이걸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건 입법론이고 어쨌든 판례는 제시 정도는 가능하다. 정복일 때에는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다고 한다. 이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형사소송법 쟁점 정보의 세 번째 쟁점이고요. 얼마든지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좀 미묘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로도 뭐 불신검문이 시작됐는데 나는 가려고 하는데 제지됐다. 그래서 상대방이 상대방이 폭행을 했다. 이런 경우나 처음 당신 왜 그 증표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증표를 제시하지 않느냐? 경찰관 보고 입었다고 증표를 제시 안 해도 되는 거냐?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와 입법론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불신검문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로 수사의 단서로서 변사자의 검시. 이거는 뭐 조문이 하나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그 7페이지에 제 윗부분 보시면 제 222조 변사자의 검시라고 해서 변사자 또는 변사에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검사가 변사자 검시의 책임자로 나와 있고요. 2항에 보면 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3항에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 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수사의 단서인 검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검시는 이것도 뭐 쟁점이긴 한데 불신검문보다는 조금 좀 덜 중요할 것 같고 거기 조항 딱 하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특별히 여기서 이거 가지고 많은 문제가 나오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220조 독립적으로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검시 좀 죄송스럽지만 한문으로 한번 잠깐 써보겠습니다. 이 검시라는 거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검사한다는 뜻이고, 요게 볼 견자니까 눈으로 이렇게 본다. 검사에서 본다 이런 뜻이고, 그 대상은 아시다시피 변사입니다. 변사라는 건 이제 사람이 죽을 때 병으로 죽는 거를 내인사 이렇게 부르고요. 그 안에서 원인이 돼서 죽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인사가 아닌 거 전부 외인사 이렇게 부릅니다. 외인사라는 거는 뭐 익사를 했다거나 뭐 자살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타살이거나 이렇게 바깥쪽의 원인에 의해서 죽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두 개가 이게 내인사인지 아파서 죽은 건지 아니면 다른 충격에 의해서 죽은 건지를 모르겠다. 그게 애매하다. 요거를 변사라고 합니다. 변사는 그거 자체가 불분명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자체가 불분명하다. 이게 이제 변사인데, 변사체가 발견되거나 죽었는데 변사의 의심이 있다. 그러면 검사 보고 나가서 검시를 해라. 검시는 뭘까? 정확히 뭘까? 첫 번째, 이제 주위를 봐야 되겠죠. 주위. 전체. 이제 검사 현장에 딱 나가면 전체를 딱 이렇게 보겠죠. 네. 두 번째, 각종 증거물, 주위에 있는 증거물들. 여기서 먼저 크게 한번 보고, 네. 그 다음에 주위에 뭐가 떨어져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보고, 세 번째로 뭘 보겠습니까? 이제 시신을 보겠죠, 그죠? 크게 보고, 주위를 보고, 시신을 보겠죠, 그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 시신을 보는 거 뭐라고 하냐? 요거를 한자가 좀 다릅니다. 요 안에 여기 주구 사자가 들어가잖아요. 검시라고 합니다. 두 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는 이 전체를 포함해서 검시라고 하는 거고, 얘는 시체만 보는 거를 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하라고 하는 거죠. 검사한테 검시를 하라고 하는 건 요거니까, 요거는 요거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검사한테 시체를 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검사가 검사하면서 시체 보는 거를 겸임하는 체제나 이렇게 얘기해요. 검사 자기 직무를 하면서 시체 보는 것도 겸임을 하는 체제가 있고, 아니다. 이거는 딴 사람한테 전문가한테 맡기자. 요거는 겸임을 하는 게 아니라 따로 검시만 하는 사람을 따로 두는 겁니다. 요게 검시관제도. 이 전체를 하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 요걸 검시관제도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우리는 검사가 이것까지 전부 다 두 개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영미의 제도고, 영미에서는 따로 검시관이라고 해서 두고 있고, 우리 대륙의 경우에는 검사한테 검시를 포함한 검시 전체를 맡기고 있는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대륙법적인 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어쨌든 겸임하고 있다. 검시는 또다시 크게 둘로 나눕니다. 요 시체 보는 거는 둘로 나눕니다. 검시도 사람이 딱 있을 때 얘가 죽었는지 이게 범죄랑 관련된 거지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보려면 먼저 겉을 보겠죠. 이 겉을 보는 거를 다시 검안 이렇게 부릅니다. 검안, 무슨 개정안 할 때 안자인데, 이게 이제 좀 고민해서 본다는 거죠.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들여다본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요 검안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칼로 해가지고 정식으로 보는 거, 요게 부검입니다. 부검. 다 들어보시면 이번 부검입니다. 먼저 요걸 먼저 하고 안 됐을 때 부검으로 들어가요. 요거 둘 다 의사가 하죠. 요 위에 있는 거를 검안의 이렇게 부르고, 밑에 있는 거를 부검의 이렇게 부릅니다. 검안은 칼 수술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까지 하냐면 한의사나 치과 의사까지도 검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검안해가지고 진단서를 하면 한 30만 원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검안이라는 거고, 요거는 교육을 받은 포렌식 교육을 받은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주로 지금은 누가 하냐면 요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검시고요. 똑같은 검시고, 그리고 얘하고 이거하고 우리 조문에도 나와 있는데, 조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 보면 이항 끝에 보면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검증할 수 있다. 이것도 한목으로 쓰면 검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검증은 압수수색 검증에서의 그 검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제 수사 일종인 거죠. 다시 말해서 검증은 수사입니다. 수사고 검시는 수사의 단서이고요. 이 검시도 마찬가지로 수사의 단서이고 부검도 마찬가지로 수사의 단서죠. 그래서 뭘 하는가? 수사의 단서, 이 검시를 통해서 이 검시나 부검을 통해서 뭘 알아내겠습니까? 이게 범죄랑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내겠죠. 범죄 관련성을 보는 거.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이 전체를 통틀어서 사법검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시는 요 시를 얘기하겠죠. 사법검시가 뭐냐? 범죄랑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을 사법검시라고 한다. 우리 222조는 사법검시에 대한 근거 규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뭔지 모르는 시체가 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사법검시를 하게 되는 거죠. 사법검시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행정검시입니다. 행정검시란 뭐냐? 이거는 사법과는 상관없는 거죠. 범죄와는 상관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시를 행정검시 이렇게 부릅니다. 222조는 사법검시에 대한 근거 규정이고 좀 잘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사법검시에 대한 근거 규정. 그리고 그 문제가 나온다면 뭐 우리나라는 사법검시를 우선으로 한다. 222조. 1년에 변사체로 한 뭐 2만에서 2만 5천 건, 한 2만 5천 건 정도 나온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2만 5천 건이 딱 나오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하느냐? 검사가 출동합니다. 222조 따라서. 근데 보통은 검사가 안 가고 그 사망처럼 사법경찰한테 맡겨놓죠. 그럼 사법경찰관이 주로 나가서 검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변사자 발생보고서, 변사자 사망보고서 이런 보고서를 씁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사법검시를 먼저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사법검시가 끝났으니까 이제 손을 뗍니다. 검사하고 경찰이고 이거는 뭐 아무 나하고 상관없네? 범죄하고 상관없네? 범죄하고 상관없으면 바로 이제 상관이 있으면 수사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게 수사의 단서였으니까 수사로 개시하면 되는 거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손을 띱니다. 그럼 띄워놓으면 그 나머지는 행정검시로 합니다. 이걸 먼저 1번으로 하고 2번에 행정검시로 갑니다. 행정검시는 뭐냐? 범죄랑 상관없지만 부검을 포함한 검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범죄하고 상관없어요. 이거 범죄 같지는 않아. 그냥 얼어 죽은 것 같아. 자기 혼자 죽은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주로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 사람이 신원 자체를 모르겠어. 누군지 알아야 그냥 죽었어야 뭐 상속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는 주민등록법상 검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염병이야. 감염병으로 죽은 것 같아. 그러면 요거는 또 검역법상 또 검시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검시를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범죄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검역법상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인을 밝힐 필요가 있을 테고 뭐 대표적으로 산업재해 이런 거 있습니다. 산업재해인데 얘가 뭘로 죽었는지 알아야 이걸 나중에 보상받거나 이렇게 하겠죠. 이것처럼 여러 가지로 해고를 해야 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건 전부 어디 나오냐? 이 행정검시는 사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됩니다. 사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여기를 보시면 행정검시를 해야 할 많은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저는 이제 문제를 삼고자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사법검시가
과연 충실하게 이루어질 거냐, 이루어지고 있냐. 지금 현재 2만 5천 명의 죽음이 있는데 그 중에 과연 충실하게 검사, 경찰이 나와서 검식을 잘하느냐, 증거를 잘 수집하느냐,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하느냐, 이 부검이나 검안을 정확하게 하느냐. 그러려면 이제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독립성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치과 의사, 한의사한테 맡겨갖고 이 검안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부검을 갖다가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실은 경찰의 그 산하기관에 불과한데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과연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까? 또 검사나 사법경찰이 전문성이 있을까? 이 사법검시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좀 의문이 있죠. 사법검시 자체가.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행정검시를 소홀히 하게 되지 않을까? 이것도 잘 못하면서 행정검시를 막상 갔을 때 과연 이 사인을 제대로 밝히냐, 우리가. 어차피 범죄하고 상관없는 거면 그냥 대충 화장하고 끝내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독자적인 이 중요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얘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제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에 변사가 딱 오면 딱 해가지고 요거는 사법검시로 가세요. 요거는 행정검시로 가세요. 이렇게 누가 길을 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요거하고 범죄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쭉 내주면 거기서 알아서 쫙 하는 거고, 이 나머지 요 사법검시로 와가지고 여기 전문가가 끼어들어갖고 이게 어떤 범죄랑 관련해서 억울한 몇 개 쫙 해주는 거고, 그러면 2만 5천 부의 사체 전체가 억울하지 않게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중요한 그 대우를 받고 예우를 받고 이제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법검시는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행정검시를 후순위에 두고 있는 바람에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꼭 뭐 변시하고 상관없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검사가 되고 뭐 경찰이 되고 해서 앞으로 관여하시는 문제니까, 또 우리 또 억울한 죽음이 없는 게 형사소송의 또 중요한 또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 어쨌든 검시는 수사의 단서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회 수업에 첫 번째 1주차 수업의 마지막으로 이제 고소 수사의 단서 가운데 불신검은 무조건, 현행범은 어차피 뒤에 체포에 가서 할 거고, 피해자의 신고는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 피해자의 신고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고소는 이제 되게 중요하죠. 고소가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고소는 사소라서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공소의 원칙이잖아요. 그죠? 공소가 원칙입니다. 기소 독점주의니까 검찰이 기소하는 것, 검찰만 기소하는 거죠. 기소 독점주의고 공소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 고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고와 비슷한 게 있고, 신고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고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는 사소와 비슷한 고소가 있는 거죠. 개인이 제기하는 소송하고 비슷한 거죠. 다만 사소라기보다는 사소는 혼자서 개인이 저 법원에 가서 저 기소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저 재판 좀 해주십시오 하고 피해자로서 딱 가가지고 피고인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야 사소인데, 사소라기보다는 사소의 흔적인 거죠, 흔적. 원래 소송 제도는 사소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서 저놈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소를 원칙으로 했다가 이제는 전부 다 민족국가가 들어서면서 공소로 다 바뀌었죠.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사소의 흔적인 거죠. 그래서 이걸 정확히 쓰면 이건 사소의
흔적으로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되게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아직까지 범죄 피해자가 나설 수 있는 하나의 의미로서의 고소를 얘기한다. 고소를 생각하실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고소. 요거는 신고와 큰 차이가 없다. 별로 고민 안 하셔도 된다. 사소의 흔적으로서의 고소. 요거는 일반적인 고소와는 좀 다르다. 그래서 요거를 교과서에서는 소송 조건으로서의 고소다. 소송의 조건으로서의 소송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사소가 돼버리니까 이 소송의 조건으로서의 고소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고소가 있어야 소송을 시작합니다. 요걸 취소를 하면 소송이 끝납니다. 여기가 소송입니다. 고소가 시작돼야만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송을 취소가 없다면 쭉 가겠죠. 취소가 없다면 쭉 그냥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처벌하면 되겠죠. 근데 중간에 취소를 하면 고소를 취소해버리면 소송이 끝납니다. 근데 요 앞에는 요거 일종의 정지 조건인 거죠. 소송을 못하다가 내가 고소를 하면 그다음부터 이 소송이라고 하는 건 수사로 포함된 겁니다. 수사에 이은 소송이니까 내가 고소를 하면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끝나라고 하면 끝나는 거죠. 이거 해제 조건이죠. 그래서 고소가 소송의 정지 조건이면서 해제 조건인가. 그러니까 이 소송을 어떻게 하는 거죠? 소송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해, 끝내, 해, 끝내 이렇게. 이걸 개인한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수사의 단서가 되는 거죠. 이 수사의 단서라고 하는 이유는 이 고소로부터 수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수사의 단서면서 소송의 조건이면서 소송의 정지 조건이면서 되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신고도 수사의 단서이기 때문에 그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소나 신고나 다 수사의 단서죠. 그건 틀림없고 하나 더 나가서 요 소송 조건으로서의 고소는 소송을 시작하게 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이런 고소는 나중에 취소해버리면 소송을 해제해야 되는 거죠. 피해자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소송 조건으로서의 고소가 이런 고소를 특별히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고소다. 일반적인 고소고 얘는 소송 조건으로서 좀 훨씬 의미가 중요한 고소다. 이 고소가 남아있는 걸 친고죄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고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 고소가 중요한 이유는 사소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 없어진 거죠. 많은 부분 없어졌지만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다는 거죠. 그죠? 없어졌는데 거의 사소와 같은 의미가 조금 남아있다. 어디서 남아있느냐? 여기서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 이거는 신고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옛날에 소송 이렇게 했었지.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걸 친고죄의 고소 또는 소송 조건으로서의 고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쟁점으로 볼 것 가운데 고소에서 중요한 것은 친고죄로서의 고소다. 그것도 수사의 단서. 요 신고도 수사의 단서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다. 요거는 수사 단서의 이장으로서의 소송 조건이자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과연 이런 게 뭐 알겠는데, 근데 이런 게 뭐 많아요? 신고죄가 과연 많으냐? 신고죄가 얼마나 돼요? 그런 게 얼마나 되겠어요? 보통은 다 그냥 신고만 받고 검사가 알아서 사법경찰이 알아서 수사해서 알아서 처벌하지 굳이 피해자의 의사를 쫓아가면서 듣고 하는 게
그리고 소송을 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듣고 소송하는 그런 친고죄가 많아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강간과 간통이 없어졌죠. 친고죄에서 빠져버렸죠. 그래서 많이 줄었다. 많이 무게감이 많이 줄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아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범죄가 무슨 뭐 모욕죄나 뭐 이런 거 있죠. 모욕죄나 비밀침해죄 이런 것도 있지만 요게 아직 중요한 이유는 저작권법 때문에 그렇다. 뭐 저작권이 뭐 대단해요.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뭐 프로그램, 특허 이런 쪽에서 여기 좀 뭔가 아직까지 피해자 의사를 중시하는 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지금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그렇게 이 법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아주 중요하지 않지만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건데 근데 결정적으로 아직도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친고죄가 아직도 남아있는 데가 있거든요. 강간, 간통죄에 버금갈 만큼 요 강간, 간통죄에는 뭐 아청법 다 포함되죠. 그죠?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나 범죄, 성폭법 뭐 전부 다 지금 친고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 친고죄가 아닌 걸로 됐기 때문에 많이 줄었는데 불구하고 아직 3번이 남아있습니다. 3번이 뭐냐면 친족상도례입니다. 친족 간의 재산범죄죠. 재산범죄 중에 친족상도례 간에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거든요. 2항에 동거하지 않는 친족. 요게 아직 친고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뭐 절도부터 시작해서 뭐 사기, 절도 사기. 지금 형법범 중에 제일 많은 게 사기입니다. 사기 20만 건이 넘습니다. 절도도 20만 건쯤 되고 절도 사기 등등 뭐 되게 많잖아요. 장물 강도, 손괴 빼고 지금 전부 다니까 비번에 이런 내용의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형법. 절도 사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 특별형법이 있거든요. 여기 아직도 쭉 남아 있습니다. 친족 상도례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요 친고죄가 여전히 중요하고 친고죄에서 사인의 의사를 잘 봐야 된다. 친고죄의 고소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과 일반 고소를 차이를 내셔야 돼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또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소 자체는 친고죄 자체는 아닌데 친고죄와 유사한 취급을 받는 죄가 있습니다. 친고죄가 되게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잖아요. 반의사불벌죄나 반의사불벌죄의 대표적인 게 폭행강파. 폭행강파 아직 사건이 많잖아요. 반의사불벌죄나 또 친고죄처럼 누군가의 의사가 필요한 거. 이 수사를 시작하고 이걸 소송으로 이어가려면 누군가의 의사가 필요한 거. 이걸 전속고발범죄라고 합니다. 전속고발. 뭐 조세법이나 뭐 관세법이나 또 공정관해법 이런 데 남아있는 요 전속고발제도. 요게 친고죄하고 아주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친고죄랑 같으냐 다르냐 그게 되게 다퉈질 만큼 아직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 그래서 중요도가 아직 상당히 높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도 있고 또 친족상도례도 있고 그리고 반의사불벌죄 등이 있어가지고 비록 예가 없어졌지만 아직도 친고죄는 되게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오랫동안 남아있던 사소의 흔적이라서 사소의 흔적을 우리가 이 친고죄를 완전히 무시하기가 힘들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공소 제기를 다 검사나 수사기관의 의사에만 둘 수는 없다. 어떤 범죄는 아직도 피해자의 의사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범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고소에 대해서 비록 수사의 단서로 시작하지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 다음에 내용을 좀 보고 쟁점으로 가서 쟁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7페이지에 보시면 고소란 뭐냐?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친고죄에서는 많은 사람이 관여합니다. 근데 피해자가 뭐 죽는다거나 뭐 고소를 못하거나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 법정 대리, 뭐 친족, 뭐 유족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고소권자와 고소의 절차. 고소는 223조에 보시면 7페이지에 범죄로 행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225조에 보면 피해자 아니지만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갖고 8페이지에 보시면 226조에 친족이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227조에 자손이 고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밑에 부분에 고소의 방법. 고소의 방법 자체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고소의 방법이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소하려면 일단 먼저 뭐 네 재산을 걸고 해라, 뭐 공탁을 하고 해라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고소는 그냥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됩니다. 편하게 하면 됩니다. 대신 고소를 하면서 의도가 나쁠 때 저 사람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죄가 안 되는 걸 알면서 고소를 하게 되면 그때 무고죄가 되는 거죠. 그죠? 후폭풍이 큰 거죠. 자체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고소를 대비하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가 이렇게 고소의 방법에 대해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자 9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보시면 고소의 기간. 고소의 기간은 이 두 개가 다릅니다. 신고의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그건 없겠죠. 공소시효 안에만 신고는 뭐 어느 때든 할 수 있는데 요 친고죄로 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203조에 보면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이게 개인한테 아주 중요한 권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무작정 줄 수가 없고 시간을 두는 거죠. 시한을. 자,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 안에는 고소를 해라. 그거 아니면 고소를 안 받겠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안 받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서겠다 이런 뜻이죠. 단 고소할 수 없는 6월을 경고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친고죄니까 이건 당신한테 권한을 주니까 그 권한을 제한해 두겠다 이런 뜻이고요. 자 넘겨보시면 두 번째로 10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3번에 보시면 고소 불가분 원칙이라고 해서 친고죄를 고소할 때는 사람을 정하지 마라. 그래서 친고죄의 공범 중 한 명 또는 그 중에 몇 명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도 효력이 있다. 자, 고소는 당신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고소 불가분의 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소를 하려면 사람을 얘만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한 명을 고소했더라도 전체한테 효력이 미치게 되는 거고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뭐 당연히 인정되는 거죠. 우리가 범죄 사실을 요만큼만 합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전체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거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로 한 명만 고소하면 전체에 대해서 미치는 거고 이것도 역시 같은 논리가 들어갑니다. 좀 전에 고소를 하려면 6개월 범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제한을 두는 거죠. 고소를 하되 요 친고죄 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얘는 뭐 언제 뭐 시간을 언제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친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뭐 한 명을 하든 둘을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수사는 영향을 못 줍니다. 근데 얘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얘는 기간도 제한을 두고 있고 그리고 사람을 정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자 넘겨보시면 1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있어요. 232조에 보면 1항에 고소는 취소를 할 수 있지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소를 아까 정지 조건이잖아요. 시작하는 건. 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쭉 가죠. 그러다가 난 취소합니다. 이럴 때는 해지 조건이잖아요. 곧 끝나버리잖아요. 소송이. 공소 기각돼 버리잖아요. 그죠? 이것도 피해자한테 많은 권한을 주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소송 끝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제한을 해놨다. 시간을 정해놨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가 있다.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지 판결 선고한 다음에 그때 가서 취소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고 2항에 보면 취소한 자는 다시 못한다. 일단 취소 한번 해놓고 판결 나온 다음에 다시 고소해요. 이건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친고죄 고소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고소를 시작할 때 기간 제한이 있다. 두 번째로 고소를 할 때 불가분의 원칙이 있다.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고소를 취소할 때도 기간 제한이 있다. 취소하고 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이런 제한 하에서 사인에게 소송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친고죄 고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간단히 정리를 하고 이제 2주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냥 신고로서의 고소가 있고 신고로서의 고소가 있고 친고죄의 고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고에 대한 거는 조문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친고죄의 고소는 아주 큰 제한 4가지가 있다. 기간의 제한이 있다. 고소 자체에 기간 제한이 있다. 두 번째로 주관적 불가분이라고 하는 제한이 있다. 당신 마음대로 사람을 정할 수는 없다. 세 번째로 고소 취소에 기간 제한이 있다. 요거는 정지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요건 해제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번째로 재고소의 제한이 있다.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제한이 있다. 이렇게 4가지다. 요 4가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제한들이 있구나. 여기서의 쟁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이 친고죄의 고소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가 반의사 불벌과 전속 고발과의 비교로 중요하다고 했죠. 이 친구들도 얘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피해자를 대리한 행정청의 의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제도가 이게 3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 2개가 성격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 중에 핵심은 요 제한하는 내용이겠죠. 요게 여기까지 영향을 미칠 거냐, 요것도 요로 영향을 미칠 거냐, 요것도 일로 영향을 미칠 거냐, 요것도 일로 영향을 미칠 거냐, 같은 내용이 얘한테도 적용될 거냐, 이게 여기는 핵심입니다. 사인의 의사가 중시하는 것, 그런 제도가 하나면 좋은데 그 제도가 3가지인 거죠. 3가지인데 그 중에 얘가 가장 제일 표적인 제도입니다. 얘는 그거랑 아주 비슷한 제도인 거고. 근데 이 대표적인 제도에 대한 거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제한을 일로도 쓸 수 있을 거냐. 요 4가지만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먼저 기간 제한을 요쪽에 준용할 수 있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특히 요 반의사 불벌죄는 요 처음 시작하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얘는 오로지 해제 조건만 있습니다. 해제만 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든 말든 어차피 소송을 갈 겁니다. 근데 가는 소송을 내가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처음에 시작 기간이잖아요. 이거는 처음에 개시 기간이라는 거죠. 기간 제한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 취소 요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만하십시오. 그러다 다시 또 아니요 해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요 두 개는 얘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이 발의사 물번제도 해당 사항이 있는데 요거는 요쪽으로 준용된다라고 법률에 써 있습니다. 법률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232조 232조 3항에 아예 써 있습니다. 요거는 발의사 물번제에도 준용하는 재고소의 제한도 발의사 물번제에 준용하는 전속고발은 여기 아직 요건 좀 이따 보시고요. 주로 발의사 물번제와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 요 취소의 제한은 여기다 준용한 써 있습니다. 얘는 법률에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 규정이 없어서 우리 판례는 요거는 준용되지 않은 판례. 그래서 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대해서는 판례가 준용되지 않은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얘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첫 번째, 얘는 아예 써 있고 이 주관적 불가분 원칙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왜 상관없느냐? 왜냐? 이거는 신고죄의 고소와 다르기 때문에 발의사 물번제는 제도의 취지가 얘하고 다르다. 뭐가 다르냐? 신고죄의 고소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만 요거는 신고죄 고소는 그게 핵심이지만 발의사 물번제는 그게 핵심이 아니다. 처음에 제도의 취지 자체가 다르다. 요거는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거다.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먼저 시작을 하고 쭉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뭐 합의가 끝났다. 합의가 끝났으면 얘는 봐주십시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다. 이 범죄 자체가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뭐 잘 합의가 끝난 애는 처벌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합의가 안 끝난 애는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니까 당사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다. 근데 얘는 이 자율적 해결 도모가 목적이 아니라 이건 피해자의 이익보호가 우선이다. 피해자의 개인의 명예보호가 우선이다. 이 목적 자체가 두 개가 다르다. 그래서 얘는 내가 시작하기로 했다. 그럼 다 시작하는 거고. 내가 끝내기로 했다. 그럼 다 끝내는 거고. 다 끝낸 게 본인이 결단만 하면 이게 핵심이지 뭐 얘한테는 돈을 더 받고 얘는 돈을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쪽은. 두 개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은 불가분의 원칙은 준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판례의 견해라는 거죠. 여러분이 고소에 관해서는 이 정도 고소가 수사의 단서와 뭐가 다르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되고 이 고소의 제한과 관련해서 이 두 제도를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임의수사로 가는데 이제 가기 전에 아까 조금 전에 안 했던 전속 고발을 잠깐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임의수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